올해 초 워싱턴에서 열린 미 한정상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쑥 던진 한마디, 한국은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중형급이 아닌 진정한 중2 대형급 항공모함을 보유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발언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어요.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미 한국 해군과 구체적인 기술, 운용 협력을 논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확인됐죠. 과거 미국이 일본을 태평양의 항모 허브로 키워주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입니다. 맞습니다. 과거 미국은 일본을 우선시했고 한국에는 최대 경항모나 대형 강습 상륙함 정도만 허용했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 불문율을 깬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판매 차원이 아니라 전략 질서를 재편하는 선언이라고 봐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 모두를 한꺼번에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한국에게 넘어간 것이죠. 솔직히 일본 입장에서는 치욕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즈모급을 개조해 F-35B를 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정한 C-2BR 운용 항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 발언을 한 시점이 굉장히 절묘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패권을 강화하려고 하고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항모 전력 확대를 공언한 직후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만 독점적으로 대형 항모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미국이 전략적으로 한국을 전면에 세우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조금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거래적 사고방식을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우정이나 동맹의 상징이 아니라 미국이 얻을 실익이 명확하다는 뜻이죠. 한국이 대형 항모를 보유하면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에서 항모갭을 메울 수 있고 동시에 일본에 대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이상 특권을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이득이 훨씬 큽니다. 첫째, 일본과 중국의 해군력 확대를 상쇄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을 확보하게 됩니다. 둘째, 대형 항모를 통해 한국 해군이 원양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해상자위대나 중국 해군이 구축한 항로 봉쇄망을 뚫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국제해상연합훈련에서 한국이 지휘국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한국이 준비돼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7만 톤 이상급 군함 설계 건조 경험이 있고 KDDX 세종대왕급 구축함에서 검증된 레이더, 전투체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쓰비시 IHI가 있지만 미 해군이 요구하는 최신 EMLS 전자식 사출 시스템이나 핵추진 기술에선 미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소형 원자로와 전자사출기 개발 계획을 세워놨죠.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푸젠함을 진수했지만 그 전투체계와 함재기 운영 능력은 여전히 미 한 합동훈련 수준에 못 미칩니다. 무엇보다 작전 반경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항모 전단을 운용할 수 있다는 건 중국에게 항구 봉쇄와 제1도련선 무력화라는 악몽이 됩니다.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 이건 그냥 해군력 경쟁이 아니라 정치적 패권의 상징이 무너지는 상황이죠. 결국 이번 트럼프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를 보여주는 제스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해군이 동북아에서 일본을 제치고 중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무대를 깔아준 겁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단순히 항모를 보유하는 걸 넘어 항모 전단을 완전하게 작전 운용할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낙관적입니다. 이미 KF-21N 함재기 개발 로드맵이 논의 중이고 해군의 원양 작전 경험을 쌓기 위한 국제 파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군사, 산업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항공모함 허용 발언을 듣고 흥분하는 것도 이해되지만 이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는 과거 정책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에서 대형 항공모함 운용 권한을 철저히 자신과 일본에만 제한해왔습니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미 해군의 항모 전력은 요코스카와 괌을 중심으로 운영됐고 한국은 사실상 항모라는 개념을 언급조차 꺼내야 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압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항모를 보유하는 순간 일본이 갖고 있는 전략 요충지 역할이 희석되기 때문이죠. 일본은 헌법 구조로 군사 활동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해상자위대는 미국과의 기술 공유를 통해 사실상 미 해군의 보조 항모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구조가 미국한테는 편했죠. 일본이 앞장서고 한국은 연안 방어에만 집중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1990년대 후반 한국 해군이 독도함급 대형 수송함을 계획했을 때도 미국 측 고위 장교들이 항모로 개조할 수 있는 설계는 피하라는 식으로 간접 압력을 넣었습니다. 당시 문서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적 역할은 한반도 방어에 국한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게 일종의 보이지 않는 족쇄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미국의 의도만이 아니라 일본의 로비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방위성은 워싱턴 정가와 군부에 막대한 로비를 하면서 한국에 대형 항모를 주면 일본의 해상 안전망이 무너진다는 논리를 퍼뜨렸죠. 결과적으로 미 의회나 국방부 내에서도 항모는 일본, 잠수함은 한국이라는 암묵적 역할 분담이 고착화된 겁니다. 문제는 그 역할 분담이 한국의 해군력을 제한하는 건 물론 중국과 일본이 해양 패권 경쟁을 할 때 우리는 항상 방어적 위치에 서야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센카쿠 열도 분쟁이 불거지거나 남중국해에서 미중이 대치할 때 한국 해군은 항모가 없으니 원양 작전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도 한국의 조선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대 LNG선, 초대형 유조선, 군수지원함까지 만들었는데 정작 자국 해군의 항모는 못 만들게 했다는 건 모순 아닙니까? 저는 이게야말로 국가 전략에 심각한 제약이었다고 봅니다. 맞아요. 이건 마치 세계 최고의 자동차 엔진 기술이 있는데 고속도로 주행은 절대 금지당하는 상황과 비슷하죠. 특히 2010년대 들어 중국이 랴오닝함, 산둥함을 잇따라 실전 배치했을 때 한국 해군 내부에서도 이제라도 항모 전력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 정부는 여전히 한국은 경항모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라는 태도를 유지했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본이 이즈모급을 개조할 때 미국은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EMS 대신 스키점프대를 쓰는 방식이었지만 F-35B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는 미 해군이 직접 설계 자문을 했죠. 반면 한국의 경항모 계획에는 기술 이전조차 소극적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었죠. 그러니 이번 트럼프의 정책 전환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항모 한 척 허용이 아니라 70년 가까이 유지된 일본 우선, 한국 제한 구조를 깨는 사건입니다. 특히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전투 범위를 방어로 규정한 헌법적 제약이 있지만 한국 해군은 이미 청해부대, 아덴만 파병 등으로 실전 원양작전 경험을 축적해왔죠. 즉, 운용 능력 면에서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죠.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타이밍에 한국의 대형 항모를 허용하겠다고 했을까요? 제 생각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해양 팽창이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산둥함과 푸젠함이 동시에 서태평양에 전개되는 순간 미 해군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를 분산시키려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항모 전단을 운용해야 하는데 그게 한국이죠. 둘째, 일본에 대한 불만입니다. 트럼프는 집권 초기부터 일본이 방위비와 무기 구매에서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을 견제하며 한국을 올려주는 건 정치 전략적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죠. 결국 이번 변화는 미국의 전략 수정이자 한국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공식 선언이라고 봐야겠네요. 과거의 족쇄가 풀린 이상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 얼마나 빠르게 항모전단 체계를 구축하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될 겁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대형 항모 허용 발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적 계산입니다. 미국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을 선택했는지를 보려면 먼저 동북아 해양 패권 구도를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지금 서태평양에서 미 해군은 중국 해군의 급격한 팽창과 일본의 한계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산둥함과 푸젠함을 동시에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일본은 정치, 헌법 제약 때문에 완전한 원양 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건 사실상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건 과연 미국이 정말로 한국을 신뢰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걸까요? 저는 후자 쪽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거래적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이 항모를 가지면 미국이 얻는 실익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 해군이 서태평양에서 운용하는 항모전단이 최소 2개는 절약되고 그 전력을 인도양이나 중동으로 돌릴 수 있다는 계산이 서야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그렇죠. 필요에 의한 선택이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 자체가 한국의 군사적, 산업적 신뢰도에서 비롯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이 KF-21, KDX-3 배치 2, KSS-3 같은 최첨단 전력을 독자적으로 개발, 운용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특히 조선 산업 측면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항공모함급 선박을 설계, 건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일본보다도 매력적인 카드죠. 일본은 미쓰비시와 IHI가 있지만 군함 설계에서 여전히 미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건 중국 견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겉으로는 중국과 공정한 무역을 강조했지만 군사적으로는 훨씬 더 공격적인 억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형 항모를 보유하면 서해와 동중국해, 나아가 남중국해까지도 한국 해군의 작전 반경에 들어갑니다. 이건 중국 입장에서 훨씬 까다로운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미 해군 항모가 남중국해에 들어가면 중국은 이미 대비 태세를 갖추지만 한국 항모전단은 훨씬 예측이 어렵죠.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이 미국에게도 매력적인 겁니다. 일본 항모 전력은 정치적으로 운용 범위가 제한돼 있고 중국은 미국 항모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한국 항모 전단은 상황에 따라 전개 위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하다가도 하루 만에 동해나 서해로 이동해 작전하는 게 가능하죠. 이는 전술적 유연성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이유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바로 일본 견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일본이 방위비 분담과 무기 구매에서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늘 전후 평화헌법을 핑계로 군사적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죠.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방위비 부담을 늘리고 무기 개발 구매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성실한 동맹인 한국을 올려주고 일본을 압박하는 건 정치적으로도 유리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2019년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적극적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즈모급 개조에만 매달리고 있지만 한국은 아예 처음부터 대형 항모 건조를 목표로 하고 있죠. 이건 기술 이전의 범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에서 EMALS, 첨단 전투체계, 원자로 기술의 일부 이전을 논의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이런 범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의 전략적 이유를 종합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 해군의 팽창에 대응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둘째, 일본의 소극성을 견제하고 동맹 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산업 군사 역량이 이미 항모 전력을 완전히 흡수할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지막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정치적 계산이 있어도 실행 능력이 없으면 이런 결정은 안 나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결국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필요와 신뢰가 결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기술력과 작전 능력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이 입장을 바꾼 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 할 차례입니다. 대형 항공모함을 논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투력이나 함재기 성능만 떠올리지만 사실 그 기반은 조선 능력과 후방 지원 체계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항모를 설계해도 건조 능력이 없거나
운용 중에 유지 보수를 신속하게 할 수 없다면 그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 3사는 이미 초대형 LNG 운반선,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5만 톤급 군수지원함까지 안정적으로 건조해왔습니다. 이 기술력은 단순한 상상 건조가 아니라 군함 건조에 필요한 정밀 용접, 대형 블록 모듈화, 고급 합금 가공 같은 핵심 역량으로 직결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대형 블록 모듈화 기술은 항모 건조에서 필수죠. 예를 들어 미국의 포드급 항모도 거대한 선체를 수십 개의 블록으로 나눠 제작하고 조립합니다. 한국 조선소는 이미 이 기술을 상선 군함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듬어 왔습니다. 일본 미쓰비시나 IHI도 군함을 잘 만들지만 상선과 군함 양쪽에서 이렇게 균형 잡힌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드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한국은 이 능력을 제대로 활용해 대형 항모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그건 앞선 부분에서 이야기한 정책 제약 때문이죠. 하지만 제약이 사라진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건조 능력만큼 중요한 게 후방 지원, 즉 유지 보수와 함대 운용 능력입니다. 대형 항모는 24시간 돌아가는 거대한 공장과 같습니다. 엔진, 전자장비, 함재기, 무기체계 등 수천 개 부품이 한 번이라도 멈추면 작전에 차질이 생깁니다. 한국 해군과 방위산업계는 이미 KDX-3, 세종대왕급, 마라도함 등 대형 전투함을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이런 유지 보수 체계를 완벽히 갖춰왔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부품 국산화율이 높습니다. 일본은 군함 건조에서 일부 핵심 부품을 여전히 미국, 유럽에 의존하고 중국은 품질 문제가 많죠. 반면 한국은 레이더, 전투체계, 추진 시스템, 심지어 전자사출기 부품까지 자체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자립이 아니라 전시나 분쟁 시에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부품 공급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항모 전력의 생명줄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항모 세척을 갖췄지만 원자력 추진 기술과 전자사출기 부품에서 미국이 유럽산 설비를 우회적으로 들여와야 했습니다. 제재나 부품 차단이 걸리면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면 한국은 함정 설계부터 부품 생산, 시험 평가, 그리고 정비까지 자국 내에서 순환시킬 수 있는 체계를 이미 구축해 놓았죠.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꼽고 싶습니다. 바로 해외 유지보수 네트워크입니다. 한국 조선소는 중동, 동남아, 유럽에까지 조선 정비 거점을 운영합니다. 이건 항모 운용에서 큰 장점입니다. 항모가 원양작전 중 고장이 나거나 보수가 필요하면 한국의 해외 거점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일본은 이런 글로벌 정비망이 제한적이고 중국은 정치적 불신 때문에 동맹국 항구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이런 능력이 실전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예를 들어 필리핀 해역에서 한국 항모 전단이 작전 중 엔진 모듈 교체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보통 다른 나라라면 모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한국은 필리핀이나 싱가포르의 협력 조선소에서 즉시 교체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건 작전 지속성을 거의 무한대로 끌어올리는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능력은 단지 해군 전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 이미지에도 직결됩니다. 항모를 보유한 나라 중 유지 보수 능력까지 완비한 국가는 소수입니다. 미국, 프랑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일본은 아직 정비 부품 자립에서 벽이 있고 중국은 품질 신뢰성에서 문제가 큽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택한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종합적인 조선 후방 지원 능력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항모는 단순한 배 한 척이 아니라 건조 기술, 부품 자립, 유지보수 체계, 해외 네트워크가 모두 합쳐진 국가 종합 역량의 상징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 모든 조건을 갖췄고 이제는 실행만 남았습니다. 트럼프의 결정은 우리가 그 역량을 실전 무대로 끌어올릴 기회를 준 셈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한국형 대형 항공모함이 어떤 설계와 전투 구성을 가질 것이냐입니다. 단순히 크다는 개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어떤 전력을 탑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죠. 현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논의하는 안을 종합해보면 한국형 대형 항모는 만재 배수량 7만에서 8만 톤급, 전장 약 300m, 폭 80m 이상, 그리고 핵추진 방식이 유력합니다. 핵추진을 선택하면 연료 보급 없이 20년 이상 운용이 가능하고 원양작전 지속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이건 일본이 절대 가지지 못한 능력이죠. 맞습니다. 일본의 이즈모급은 최대 2만 7천 톤 수준이라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게다가 스키점프대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함재기의 작전 반경과 탑재량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한국형 항모는 EMLS, 즉 전자식 사출 시스템을 적용해 KF-21N 함재기뿐 아니라 조기 경보기 E-2D, 무인 전투기까지 이륙시킬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라 전장 지배력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함재기 구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본적으로 KF-21N 40대 이상, E-2D 조기 경보기 4대, 무인 전투기 12대, 해상작전 헬기 8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항모 한 척이 공군기지 하나와 맞먹는 항공전력을 실어 나르는 셈이죠. 특히 KF-21N은 국산 AESA 레이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초음속 대함 미사일까지 운용 가능하니 중국 해군의 055형 구축함이나 일본의 아키즈키급을 장거리에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무인 전투기 운용이 한국 항모의 비밀 병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미 해군도 MQ-25 스팅레이 같은 무인급유기, 무인 공격기를 운용하려 하지만 아직 전면 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USFS, KUSFC 같은 국산 무인 전투기 개발을 가속화해 함재기와 혼합편대를 운영할 계획이죠. 이렇게 되면 인명 손실 위험을 줄이면서도 고위험 지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어 체계도 최첨단입니다. 근접 방어는 램블록 EB, 페이랭스 CIWS 최신형, 그리고 L3 해상형을 통합 운용해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항모는 여전히 근접 방어포 중심이라 초음속 대함미사일 방어에 취약합니다. 일본도 SM-3, ESSM이 있지만 항모 플랫폼의 L3급 장거리 고고도 요격 체계를 얻는 건 현재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첨단 시스템을 다 넣으면 비용이 엄청날 텐데 과연 한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선 이 방산 산업 구조를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KDX 3배치 이 구축함 한 척 건조 비용이 1조 5천억 원 수준인데 대형 항모도 국산 화율을 높이면 4조에서 5조 원 선에서 가능할 겁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같은 성능을 맞추려면 외국 부품 의존도가 높아져 훨씬 비싸집니다. 게다가 항모는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 보수의 업그레이드가 이어지면서 국내 산업 전반을 활성화시키는 먹거리 역할을 합니다. 결국 한국형 대형 항모는 단순히 전투 플랫폼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이자 산업 성장의 엔진이라는 말이네요. 특히 KF-21N, 무인 전투기, E-2D, L3 해상형까지 모두 국산화하면 해외 수출 가능성도 열리죠. 예를 들어 동남아나 중동 국가들이 경항모 대신 한국형 항모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심지어 호주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중국 견제를 위해 원양작전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항모를 개발하기엔 역량이 부족합니다. 이런 국가에 한국형 항모의 축소형을 수출하면 경제 외교적으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 군사적 상징성도 큽니다. 항모는 움직이는 영토입니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대형 항모를 가지면 일본은 더 이상 해양강국 타이틀을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중국은 제1도련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트럼프가 의도한 바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형 대형 항모는 7만에서 8만 톤급 핵추진, EMALS, KF-21N 무인기 조기 경보기 혼합 전력, L3 해상형 방어 체계까지 갖춘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최첨단 플랫폼이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해군의 무기체계 한 종류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동북아 해양 전략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한국이 대형 항모를 실전 배치하는 순간 동북아 해군력의 균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항모 전력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제한적으로 일본이 주도했죠. 미국은 요코스카를 거점으로 항모 전단을 전개했고 중국은 랴오닝함, 산둥함, 푸젠함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즈모급 개조로 F-35B를 운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공격력과 작전 반경은 대형 항모에 비해 한참 뒤떨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이 7만에서 8만 톤급 핵추진 항모를 운용하게 되면 기존의 삼각 구도는 완전히 깨집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함대 규모를 생각하면 단지 항모 한 척으로 균형이 바뀔까요? 중국은 이미 055형 구축함, 052D형 구축함을 대량으로 배치했고 수상 전력에서 숫자만 보면 한국을 압도합니다. 물론 기술 차이는 있겠지만 규모 자체가 주는 심리적 압박은 무시할 수 없죠. 그건 겉으로 보이는 숫자의 착시입니다. 해군력의 진짜 가치는 단순한 함정수가 아니라 전력 투사 능력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에 있습니다. 중국 항모전단은 아직 원양작전 경험이 부족하고 함재기 운용과 조기 경보기 통합에서도 미숙함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청해부대, 아덴만 파병, 림텟, RIMPAC, 첨가 등에서 다국적 원양작전 경험을 축적했고 항모전단이 투입되면 이 경험이 그대로 살려질 겁니다. 일본은 이 부분에서 더욱 취약합니다. 헌법 제약 때문에 실제 전투 임무에 나선 적이 거의 없죠. 그렇다면 한국 항모전단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떠오릅니다. 첫째, 동해와 서해에서의 제해권 장악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훈련을 하거나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 인근을 통과하는 상황에서 항모전단이 전개되면 전혀 다른 억제 효과가 나올 겁니다. 둘째, 남중국해나 필리핀해 등 원거리 작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임무는 미 해군 전담이었지만 한국이 동맹국들과 직접 연합작전을 이끌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의 경우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중국의 해양 팽창에 맞서고 싶지만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합니다. 여기에 한국 항모 전단이 합류하면 중국 입장에서 전략 부담이 2배로 늘어납니다. 일본은 정치적 제약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주도적인 군사 행동을 하기가 어렵고 중국은 미 해군과 한국 해군이라는 양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저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제1도련선을 방어선으로 제2도련선을 확장 목표로 설정했죠. 그런데 한국이 대형 항모를 보유하면 이 도련선 전략 자체가 의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한국 항모가 괌과 필리핀을 거쳐 제2도련선까지 작전을 수행하면 중국의 해상 방어 개념이 완전히 붕괴합니다. 이건 단지 군사적 의미를 넘어서 외교적 효과까지 낳습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불만이 누적되어 있고 중국과는 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이 항모 전력을 통해 미군의 일부 역할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면 미국은 한국을 핵심 해양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차지했던 전략적 지위를 한국이 흡수하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는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긴장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는 항모 전력 확대를 국가 자존심과 직결시켜왔기 때문에 한국의 등장으로 그 이미지가 타격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더 복잡합니다. 외교적으로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을 유지하자고 할 테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을 견제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 한국 항모 전단의 등장은 군사의 외교의 경제 모든 면에서 동북아의 균형을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일본은 해양 패권 경쟁에서 한국에게 뒤처지는 걸 막으려고 하겠지만 이미 기술력과 운용 경험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질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연합 전력을 당해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한국 대형 항모의 실전 배치는 단순히 군사력 한 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해양 세력 지형도를 다시 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 중심에는 더 이상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국이 대형 항모를 보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베이징은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한국이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 동북아의 군사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프레임을 퍼뜨렸죠. 한국시보는 사설에서 한국 항모는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단순한 함정 한 척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과 대등하게 해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강하게 반발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항모의 작전 반경이 서해와 동중국해, 나아가 남중국해까지 확장되는 걸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해군은 한국 해군을 연안 방어군 수준으로 평가절하했지만 대형 항모 전단이 등장하면 그 평가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특히 제1도련선 안쪽에서 안전하다고 믿었던 해역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중국은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미 자국 항모 3척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전투 태세나 함재기 운용 수준은 한국이 준비 중인 시스템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푸젠함이 EMALS를 장착했다고 하지만 전자사출기 안정성 문제와 함재기 전투 준비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형 항모는 처음부터 최신형 EMALS와 KF-21N 무인 전투기 혼합 전력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기술 격차는 오히려 우리가 앞서게 되는 셈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체면이 문제입니다. 시진핑은 항모 전력을 중화민족 부흥의 상징으로 내세웠는데 한국이 더 첨단의 항모를 운용한다면 국내 여론이 왜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가느냐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군사적 대응뿐 아니라 외교, 경제 압박 카드까지 동원하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사드, TAD, 배치 때처럼 문화, 관광, 경제 보복을 시도할 수 있죠.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사드 때와 달리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낮아졌고 반대로 중국이 한국의 첨단 반도체, 배터리, 조선 기술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항모 전단을 갖춘다고 해서 중국이 함부로 경제 보복을 감행하면 자국 제조업과 수출에 타격이 갑니다. 시진핑 정부도 이 딜레마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적으로는 어떤 대응을 할까요? 중국은 아마도 항모 전단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자주 전개하고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대규모 실탄 훈련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역으로 주변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한국과 미국, 일본, 정치적 갈등과는 별개로까지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게 만들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과도한 군사 시위를 하면 필리핀, 베트남, 호주 같은 나라들이 한국과의 해군 교류를 더 확대하려고 할 겁니다. 한국 항모 전단이 남중국해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중국의 전략은 완전히 역풍을 맞습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이 중심이 되는 다국적 훈련이 열린다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약점은 동맹 네트워크의 부재입니다. 미국은 나토, 쿼드, 오커스 등 다자안보 틀을 통해 동맹국과 연합작전을 할 수 있지만 중국은 사실상 북한, 러시아 외에는 믿을 만한 파트너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이 묶여 있고 북한은 해군 전력이 취약하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항모 전단의 등장은 중국 해군에게 전략적 고립감을 심화시킵니다. 결국 중국이 아무리 강하게 반발해도 현실적으로 대응 수단은 제한적입니다. 기술 격차는 줄이기 어렵고 경제 보복은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군사 시위는 주변국을 한국 쪽으로 더 끌어당기는 역효과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영 매체가 연일 강경 발언을 내놓는 건 실제 행동보다 내부 결속과 여론 관리용 성격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대형 항모의 등장은 중국에게 군사적, 외교적, 심리적 3중 타격을 줍니다. 시진핑 정부가 아무리 부인해도 동북아 해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새로운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올수록 중국의 표정은 더 굳어질 겁니다. 한국의 대형 항모 계획이 공식화되자 일본 정치권, 특히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자민당 보수파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근거로 동북아 해양전력의 핵심축이라는 지위를 누려왔는데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가진 최대 함정인 이즈모급은 사실상 경항모 개조형에 불과하고 전투기 운용 능력이나 전력 투사 범위에서 한국형 대형 항모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겉으로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분명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해상자위대 내부에서는 한국이 대형 항모를 가지면 해상에서의 주도권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자랑하던 원양작전 훈련, 국제해양안보 작전에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당황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 구조라는 족쇄입니다. 평화헌법은 일본의 군사행동 범위를 방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에 집단적 자위권을 해석 확장했지만 여전히 해외에서 공격 작전을 하는 건 국내 여론의 큰 반발을 불러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청해부대 파병, 림팩 참가 등으로 원양작전 경험을 쌓아왔고 정치적으로도 이런 활동을 제약하는 법적 장벽이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항모 운용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즈모급 개조 이후 F-35B를 운용한다고 해도 미 해군의 지원 없이는 장기간 독자 운용이 어렵습니다. 한국은 KF-21N 개발을 통해 함재기를 국산화하고 전자사출기와 함재기 정배 시스템까지 독자적으로 구축할 계획이죠. 일본이 미국에 의존하는 비율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일본 언론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이 대형 항모를 보유하면 일본의 해상 방위 전략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더 직접적으로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을 더 신뢰하는 신호라고 분석했죠. 이는 일본 내부에서도 위기의식이 상당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마도 이시바 총리는 항모 전력 확충을 가속화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위 예산 구조상 단기간에 대형 항모를 건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본 조선업은 상선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고 군함 건조에서도 대형 항모급 선박 건조 경험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상선과 군함을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건조해온 기록이 있죠. 또 하나, 일본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제약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일본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펼치면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역사 문제 때문에 경계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한국 항모전단이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면 그 반응은 훨씬 우호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신뢰도의 차이입니다. 저는 일본의 가장 큰 고민이 리더십 상실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과 함께 아시아 해양안보의 주도국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해왔지만 한국이 대형 항모를 가지면 그 주도권이 한국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미 해군이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늘리고 일본을 보조적 위치로 두는 그림이 나오면 일본의 자존심에 큰 타격이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은 이번 변화를 단순한 무기 경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해상 패권, 동맹 내 지위, 국제 이미지가 모두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조건을 보면 한국이 기술력, 운용 능력, 외교적 신뢰도에서 모두 앞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이 아무리 따라잡으려 해도 이미 우리는 몇 발자국 앞서서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의 대형 항모 보유 결정은 한미 동맹 구조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은 주로 육상 방어와 한반도 억제 역할을 맡았고 해양 원양 전력은 미 해군이 담당하는 형태였죠. 하지만 대형 항모 전단이 실전에 들어가면 한국은 미국의 해양 전략에서 수혜자가 아니라 공동 운영자로 위치가 바뀝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체계의 변화가 아니라 동맹 내 권력 구조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한국을 단순한 방위비 부담국이 아닌 전략자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죠. 미 해군 입장에서 한국 항모전단은 서태평양에서 항모 전력을 최소 한 척 이상 절감시킬 수 있고 그 여력을 인도양이나 중동으로 돌릴 수 있게 해줍니다. 즉,
한미 양국이 서로의 전략적 부담을 분담하는 형태로 진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군사 협력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군 기지나 보급망을 제공하고 미국이 전력을 파견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공동작전 계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이 다른 전선에 묶여 있을 때 한국 항모전단이 필리핀이 호주 해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시기죠. 미국은 정보 위성 정찰 자산을 제공하고 한국은 함대 지휘를 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도 얻는 게 많습니다. 첫째, 대형 항모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에서의 지휘 통제 경험을 축적하고 이는 NATO나 오커스, OAKS와의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 해군의 최신 전자전 기술, 항모 운용 교리, 함재기 전술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방산협력 효과도 큽니다. 항모에 들어가는 첨단 전자장비, 전투체계, 함재기 부품의 상당 부분을 한국 기업이 제작하면 미국도 한국을 안정적인 공급망 파트너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미 의회나 펜타곤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동맹 내에서 필수 불가결한 산업 파트너가 된다는 건 단순한 군사적 신뢰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갖죠. 다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이런 변화가 한미 간 전략적 의존을 어느 정도 재조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지원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미국도 한국의 의사와 역량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는 협력의 질을 높이지만 동시에 한국이 독자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줍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작전에 한국이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결국 대형 항모는 군사 장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동맹 내에서의 발언권 강화, 전략적 대등성 확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미 관계의 균형 재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형 항모 건조는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 전반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함체, 추진 시스템, 전투체계, 함재기, 레이더, 무기 시스템까지 수천 개의 부품과 기술이 동원되는데 그 대부분을 국내에서 개발 생산하게 되면 산업 생태계 전체가 확장됩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대형 조선소뿐만 아니라 하나시스템, LI진엑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항모 프로젝트는 관련 기술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전자사출기, EMS, 원자로 추진 시스템, 고성능 함재기 착함 장치 같은 핵심 기술은 항모 건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상선, 발전소, 공항 등 민간 분야로도 기술 이전이 가능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군사 기술의 민간 전환에서 속도가 느린데 한국은 IT 제조 에너지 분야와의 융합이 빠르기 때문에 시너지가 훨씬 큽니다. 또한 항모 건조 경험은 해외 수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 중동, 남미 국가들이 경항모나 대형 상륙함을 필요로 할 때 한국은 항모 건조 경험국이라는 강력한 레퍼런스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함 수출이 아니라 패키지 형태의 무기, 훈련, 정비, 부품 공급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영국, 프랑스가 과거 이런 방식으로 방산 영향력을 확장했듯이 한국도 충분히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 연구개발, R&D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항모 건조에는 고강도 경량 합금, 함재기용 전자전 장비, 항해 통신 시스템 등 수많은 첨단 분야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을 국산화하면 다른 무기체계 개발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구축함, 차세대 잠수함, 심지어 우주발사체 기술에도 연결됩니다. 일본은 아직도 일부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지만 한국은 항모 프로젝트를 통해 이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습니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항모 건조와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의 상당 부분이 국내 기업과 인력에 투입되기 때문에 산업 전반의 매출과 고용이 증가합니다. 여기에 항모 전단 운영을 위한 훈련, 인프라 확충,
항구의 도크 확장 같은 부수 산업도 성장합니다. 결국 항모는 단순한 방위력 강화 수단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효과도 큽니다. 한국이 항모를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산 수출을 확대하면 국제사회에서 첨단 무기 공급국으로서 위상이 강화됩니다. 이는 외교 협상에서도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들은 무기뿐 아니라 기술 이전과 훈련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식 패키지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대형 항모는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 생산 능력,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복합적인 성장 엔진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산업 매출과 고용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방산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 자산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한국이 대형 항모를 운용하게 되면 아세안 국가들의 해군 전략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남아 국가들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 해군의 지원에 의존했지만 미군 전력이 다른 지역으로 분산될 경우를 대비한 대안을 절실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항모 전단이 등장하면 이들은 미국만큼이나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해양안보 파트너를 얻게 됩니다. 특히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는 한국과의 합동훈련, 정보 공유, 기술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단순히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섭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동남아 국가들과 식민 지배나 영토 분쟁 같은 민감한 과거사가 없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점령 기억 때문에 여전히 불신을 받고 있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강압적 행태로 주변국 반감을 사고 있죠. 반면 한국은 공정한 파트너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항모전단이 해당 해역에 전개될 때 정치적 반발이 적습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또한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방산 협력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와는 잠수함, 초기함, 전투기 공동 개발을 진행했고 필리핀에는 호위함과 FA-50 전투기를 수출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위에 항모 전단의 존재가 더해지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해양작전 훈련, 해상로 보호, 재난구호까지 통합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세안 해군력의 질적 향상을 한국이 직접 이끄는 구도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아세안 내부의 균형 문제도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서로 군사력 격차가 벌어지는 걸 경계합니다. 만약 특정 국가가 중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진다면 다른 국가들이 한국과의 해군 협력을 강화해 균형을 맞추려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가 중국에 해군 기지를 내주는 상황이 되면 베트남과 필리핀은 한국 항모전단을 초청해 합동훈련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구도는 한국의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해상교통로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한국의 항모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30%가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를 거치는데 이 지역에서의 해적 활동, 불법 어업,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국 항모 전단이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해 이 구간을 순찰하면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니라 국제 해상 안보의 실질적인 기여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신뢰도를 더욱 높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 항모전단을 단순한 방문 세력이 아니라 공동 안보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면 방산 수출뿐 아니라 경제 문화 교류까지 파급 효과가 확장됩니다. 항모 기항 시 대규모 산업 문화 행사가 열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양국 관계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일본이나 중국의 군함 방문이 경계심을 유발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환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한국 대형 항모의 아세안 전개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지역 해군력 균형 조정, 외교 신뢰 구축, 경제 협력 확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대형 항모 전단의 의미는 단순한 재래식 전력 투사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해상 해국제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됩니다. 물론 한국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고위력 재래식 타격 능력과 결합하면 사실상 전략적 억제력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모에 탑재될 KF-21N과 무인 공격기가 장거리 순항미사일, EMP 탄두,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면
중국이나 북한의 주요 전략 거점에 대해 도달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격 수단만이 아니라 항모가 제공하는 생존성과 기동성입니다. 지상기지는 정해진 좌표에 고정돼 있어 상대의 선제 타격에 취약하지만 항모전단은 작전 해역을 수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중국이 위성정찰로 위치를 추적하더라도 하루 만에 수백 해리를 이동해 다른 해역에서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상대의 전략 계획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또한 해상에서의 억제력은 다층 방어와도 결합됩니다. 항모 전단에 포함된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해상 초계기 전력은 탄도미사일 위협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 해도 항모 전단의 해상형 L3과 이지스함의 SM3, SM6과 이를 중간 종말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상대에게 발사해봤자 소용없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는 억제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골치 아픈 구조가 됩니다. 자국 내 해군 기지와 연안 도시 대부분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연안에 몰려 있는데 한국 항모전단이 중 단거리 순항미사일이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면 이 지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항모전단이 미국의 전략자산, 예를 들어 B-2 폭격기나 핵잠수함과 연합작전을 펼치면 억제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또한 항모의 함재기 중 일부를 전자전 EMP 임무 전용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EMP 공격은 적의 지휘 통신 레이더 체계를 마비시켜 핵무기 사용 없이도 전략적 마비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수단입니다. 미국조차 이 능력을 일부만 운용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를 확보하면 동북아에서의 전자전 우위는 확실히 굳어집니다. 결국 해상 핵억제력은 단순히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상대의 전략 거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동성, 생존성, 방어력을 의미합니다. 대형 항모전단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플랫폼이며 한국이 이를 완성할 경우 중국과 북한은 물론 일본까지도 전략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한국의 대형 항모 전단 보유 소식은 러시아와 북한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다고 말하겠지만 실상은 동북아에서의 해양 균형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 일대의 해상 접근로가 한국 항모 전단의 작전 반경에 들어간다는 점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북극 항로 개발과 동북아 무역에서 자국이 해양 출입구를 장악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항모가 이 지역에 나타나면 해상 교통로 안전에 대한 장담이 어려워집니다. 북한의 반응은 더 직접적일 겁니다. 김정은 정권은 한국 해군을 주로 연안 작전 능력에 제한된 전력으로 보고 있었지만 대형 항모전단이 실전 배치되면 이 인식 자체가 붕괴합니다. 특히 항모에 탑재된 KF-21N과 무인 전투기, 그리고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은 그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상 공군기지 파괴에 집중하면 한국의 항공전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항모는 그 계산을 완전히 무력화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또 하나의 부담은 한국 항모가 미국, 일본, 호주와 연합훈련을 하면서 북태평양 전선에서의 감시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러시아 전략 잠수함의 태평양 진출 경로에 장애물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항한 잠수함이 한국 항모 전단의 해상 초계기와 대잠 헬기에 지속적으로 추적당한다면 은밀성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이는 러시아 핵억제력의 핵심 요소 중 하나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습니다. 북한은 군사적 대응 외에도 정치 선전전을 강화할 겁니다.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어 전쟁을 부추긴다 는 식의 선동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군사적 대응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북한 해군은 낡은 잠수함과 소형 함정 위주라서 원양에서 항모전단과 맞붙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비대칭 전력, 예를 들어 잠수정 기습이나 기뢰 부설 같은 저비용 고위험 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대응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항모 전단이 북한의 비대칭 전술을 억제하려면 대잠전 능력과 기뢰 탐지, 제거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미 세종대왕급 KDX 300치2 신형 대잠 초계기 P8A 도입이 진행 중이니 항모와 결합하면 북한의 기습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런 한국의 능력 향상을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와 북한 모두 한국 대형 항모전단의 등장을 자국 안보 환경 악화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며, 이는 한국이 동북아 해양안보 구도에서 더 큰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대형 항모 전단의 확보는 한국 해군의 작전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해군은 한반도 방어, 즉 연안 해역 방어와 주변 해역 제해권 유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항모 전단이 가세하면 방어 중심에서 전략적 원양 작전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합니다. 이는 단순한 작전 범위 확장이 아니라 국가 안보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더 이상 적을 한반도 해역에서만 막는 것이 아니라 위협의 근원을 바다 건너에서 차단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 변화는 군사작전뿐 아니라 외교 전략에도 직결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주변국 해양 분쟁에서 중립에 가까운 입장을 취했지만 항모전단이 투입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국제 해상안보 작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분쟁 해역에서 우호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수동적인 수혜자에서 능동적인 규칙 제정자로 올려놓습니다. 일본은 정치적 제약, 중국은 신뢰 부족으로 이 위치에 오르기 힘들지만 한국은 가능합니다. 전략적 사고의 전환에서 중요한 건 위협 인식의 범위입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주된 위협이었지만 앞으로는 중국의 해양 팽창, 러시아의 북태평양 활동, 심지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의 해상안보 이슈까지 고려 대상이 됩니다. 항모전단은 이런 다층적 위협 환경에서 신속 대응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이 말은 곧 한국이 글로벌 안보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가 국내 군사 문화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군은 육군에 비해 국방비 비중이 적었지만 항모전단 운영은 대규모 예산과 인력을 요구합니다. 이는 정치권과 국민이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들고 국방정책의 우선순위에 해군이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해군력 강화는 단순한 무기 증강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중심축 변화를 수반합니다. 또한 항모전단은 동맹 정책에서도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되 특정 작전에서는 독자적 판단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 분쟁에 미군이 개입할 때 한국이 항모전단을 투입할지 말지는 자국의 이익과 외교 전략에 따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맹 내에서의 자율성과 발언권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줍니다. 결국 전략적 사고의 전환은 단순히 전력 현대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더 이상 지역 안보에만 갇히지 않고 전 세계 해양 안보와 전략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국가로 도약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의 대형 항모 전단 배치는 동북아뿐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질서에도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기존의 해양 권력 구도는 미국이 태평양과 인도양을 양분하고 일본이 미국의 보조 역할을 맡으며 중국이 팽창을 시도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강력한 원양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 구도는 사자 균형으로 재편됩니다. 미국은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은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나며 중국은 해양 영향력 확장에서 강력한 장애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힘의 분산이 아니라 해양 규범의 재정립과도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동북아 해역에서의 규칙은 사실상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고 중국은 이를 무시하며 자기식으로 행동했습니다. 한국이 항모전단을 통해 국제 해상안보 작전과 분쟁 해역에서 역할을 확대하면 새로운 규범 형성과 감시 체계의 주체가 됩니다. 이는 해상교통로 보호, 불법 조업 단속, 해양환경 보호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질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상로 통제 권한이 커진다는 건 경제적 의미도 큽니다. 한국은 세계 5위 무역국이자 조선이 해운 강국으로서 주요 해상로의 안전 보장을 직접 책임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가 되며 방산 수출과 에너지 협력까지 연계됩니다. 일본이 과거 경제력으로 해양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한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로 이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외교적 네트워크 확장에도 직결됩니다. 한국이 해양안보에서 신뢰를 쌓으면 나토, 오커스, 쿼드와 같은 다자안보 체제와의 연계 가능성도 커집니다. 특히 인도양과 아프리카 동부에서의 안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을 경우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지금보다 훨씬 넓어집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을 미국,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해양 허브 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해양 질서의 형성에서 한국은 단순히 참여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주도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아세안 이 중동 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를 확산시키는 구조입니다. 이런 위치는 군사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 경제력, 이 외교력을 모두 결합해야 가능한데 한국은 세 요소를 동시에 갖춘 드문 국가입니다.